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일본이 설계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지을 수가 없다. 프랑스도 손을 들었고 홍콩도 물러났습니다. 57층짜리 타워 3개를 피사의 사탑보다 10배나 기울여서 세우고 그 위에 축구장 2개 크기의 배를 올려놓으라고요? 그것도 바다를 메운 연약한 땅 위에서요? 14개 나라 건설사가 도전장을 냈다가 하나둘 물러났는데 이 미친 설계에 뛰어든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저러다 중간에 손들 거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고 지금 그 건물은 싱가포르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로 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끝자락에 서울 면적보다 작은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입니다. 인구 600만 명도 안 되는 도시국가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위권이에요.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면 답은 간단해요. 세계의 돈이 모이는 허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싱가포르 정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금융허브 자리를 홍콩에 위협받고 있었고 관광시장에서는 마카오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옆 나라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자연 경관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데 싱가포르는 내세울 게 쇼핑몰밖에 없었어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파격적이었어요. 2005년 40년 넘게 금지했던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히 도박장을 여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따낸 건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였어요. 카지노 업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셸던 애덜슨 회장이 이끄는 회사였죠. 그는 싱가포르에 자신의 모든 걸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었어요. 애덜슨은 평범한 호텔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건물을 요구했죠. 설계를 맡은 건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모세 사프디였어요. 그가 내놓은 설계안을 본 사람들은 전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7층짜리 타워 3개가 서로 기대어 서 있는데 그 위에 길이 340m짜리 배 모양 구조물이 걸쳐 있는 형태였거든요. 에펠탑보다 20m나 긴 구조물을 200m 상공에 올려놓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설계냐면요. 타워 3개 중 2개는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져 있어요. 피사의 사탑이 5.5도 기울어진 건데 그 10배나 되는 각도로 건물을 세우겠다는 거죠. 게다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스카이파크의 무게가 6만 톤이었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에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구조물을 200m 높이에 얹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땅이었어요. 마리나 베이 지역은 원래 바다였는데 모래를 부어서 매운 매립지거든요. 연약한 지반 위에 이 괴물 같은 건물을 세워야 했습니다. 2007년 국제 입찰이 시작됐어요. 총 공사비 9억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계 14개의 건설사가 손을 들었죠. 일본 시미즈 건설이 가장 먼저 검토에 들어갔어요. 1804년 창립, 200년 역사의 회사예요. 도쿄 스카이트리를 세운 곳이죠. 며칠간 설계도를 분석한 기술진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시공 방법을 못 찾겠다. 프랑스 드라가지도 손을 들었어요. 유럽 최대 건설 그룹 부이그의 아시아 주력 회사가 고개를 저은 거예요. 홍콩 개몬도 물러났습니다. 1973년 아시아 최고층 빌딩을 지은 회사 홍콩 마철로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죠. 그들도 포기한 거예요. 14개 회사 중 4개만 최종 후보로 남았는데 그마저도 둘은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탈락했어요. 남은 한 회사는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다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단 하나, 한국의 쌍용건설이었어요. 당시 쌍용건설이 어떤 회사였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담한 도전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쌍용건설은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였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 이름을 알리는 단계였어요. 두바이에서 몇 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중동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었지만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 시장은 처음이었죠. 일본과 프랑스의 세계적인 회사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 회사가 맡겠다고 나서니까 업계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쌍용이 저가로 따긴 했는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저러다 중간에 손들 거다.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결정할 승부처로 봤어요. 김 회장은 한국 싱가포르 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싱가포르 화교 사업가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발주처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경영진과 직접 미팅을 가졌어요. 다른 회사들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쌍용건설 기술진은 밤새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52도 기울어진 타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6만 톤짜리 스카이파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쌍용건설이 제시한 공사기간은 27개월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3년 이상 걸린다고 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죠. 거기다 비용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에덜슨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 회사에 맡겨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7개월 안에 완공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건 쌍용건설뿐이었거든요. 2007년 9월 쌍용건설이 6억 8,600만 달러의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국 건설사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초대형 랜드마크를 짓게 된 거예요. 김석준 회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술에는 자신 있었어요. 싱가포르 시장은 기술 없이는 이찰조차 못하는 곳이거든요. 2007년 가을 공사가 시작됐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싱가포르에 발을 디딘 순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땅부터 문제였어요. 마리나베이는 원래 바다였는데 모래를 부어서 메운 땅이거든요. 삽으로 파보면 물이 줄줄 새는 푸딩 같은 집안이었어요. 이 위에 200m짜리 건물 3개를 세운다고요? 젖은 모래사장 위에 63B를 올리겠다는 소리였죠. 열대기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적도 바로 위에 있어서 1년 내내 여름이에요. 낮 기온 35도에 습도 80%.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때쯤 되면 작업복이 땀에 절어서 물에 빠진 것처럼 됐어요. 거기다 스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대지방 특유의 폭우인데 예고 없이 갑자기 쏟아져요. 맑은 하늘이 5분 만에 까매지더니 양동이로 퍼붓는 수준의 비가 내리죠. 한창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데 스콜이 쏟아지면 큰일이에요. 굳기 전에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작업을 멈추고 방수포로 덮어야 했어요. 비가 그치면 다시 시작하고 또 비가 오면 멈추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됐습니다. 기초공사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타워가 올라가면서 시작됐습니다. 23층부터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건물은 위로 곧게 올라가는데 마리나 베이 샌즈는 중간부터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야 했어요. 문제는 기울어진 건물은 자기 무게 때문에 쓰러지려 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가 늘어나니까 쓰러지려는 힘도 점점 세지죠. 쌍용건설의 해법은 버팀목이었어요. 쓰러지려는 취객을 친구가 옆에서 붙잡아주는 것처럼 기울어지는 건물을 거대한 철골로 떠받치는 거였죠. 버팀목 무게만 1,000톤이 넘었어요. 버팀목 하나가 작은 건물 수준이었죠. 그걸 3군데나 세워서 타워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울기가 시작되는 23층 부분에서 철근 배치가 틀어진 거예요. 설계도대로 했는데 실제로 세워보니까 각도가 안 맞았어요. 1mm 오차가 맨 꼭대기 가면 수십 센티미터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그대로 올렸다가는 57층에서 건물이 엉뚱한 방향을 보게 생겼죠. 발주처에서 파견 나온 미국인 감리가 현장을 검사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뜯어내고 다시 하세요. 결국 그 부분을 통째로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공정이 2개월이나 밀렸어요.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고 발주처 에덜슨 회장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27개월 안에 못 끝내면 계약 조건 다시 봐야 한다. 시작하자마자 2개월을 날렸으니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었죠. 업계에서는 벌써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거봐라, 한국이 무리했다. 저러다 중간에 손들 거다. 하지만 이 굴욕이 전환점이 됐어요. 쌍용건설 기술진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측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어요. 레이저 장비를 추가로 들여와서 24시간 기울기를 체크했고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감시체제를 만들었죠. 일본 시미즈나 프랑스 드라가지한테 돈 주고도 못 배울 걸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익힌 거예요. 그 뒤로는 같은 실수가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준 회장은 3년 동안 현장을 42번이나 찾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싱가포르로 날아간 거죠.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24시간 교대 작업에 들어갔어요. 해가 뜨면 낮 팀이 일하고 해가 지면 밤 팀이 이어받았죠. 현장의 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현장을 지켜야 했어요. 밤에 숙소에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 자식이 아빠 언제 와? 하는 말에 차마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한국 건설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진짜 고비는 스카이파크였습니다. 200m 상공에 축구장 2개 크기 6만 톤짜리 구조물을 올려놓아야 했어요. 에펠탑 무게가 7,000톤인데 그 8배가 넘는 걸 하늘에 띄워야 했습니다. 크레인으로 들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세상에 10,000톤을 들 수 있는 크레인은 없거든요. 쌍용건설이 선택한 방법은 조각조각 나눠서 올리는 거였어요.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꼭대기까지 올린 다음 위에서 맞추는 방식이었죠.
가장 큰 조각 하나를 꼭대기까지 올리는데 13주가 걸렸어요. 매일 몇 센티미터씩 석 달 동안 올린 거예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균형이었어요. 한쪽이 1mm라도 더 올라가면 전체가 기울어져요.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올리면 뒤집어지는 거죠. 500개 넘는 지점에서 동시에 높이를 맞춰야 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 휴대폰에는 24시간 알림이 울렸어요. 어느 지점이든 오차가 생기면 바로 경고가 날아왔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뛰어가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스카이파크가 제자리에 올라간 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대요. 진짜로 올라갔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다고 해요. 모세 사프디가 현장을 찾아와서 완성된 스카이파크를 올려다봤어요. 자기가 설계해놓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건축가의 꿈은 시공사의 악몽이에요. 그런데 쌍용건설이 그 악몽을 동화처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2010년 4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27개월 목표였는데 2년 3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초반에 2개월이나 밀렸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4개월이나 앞당긴 거였죠. 그랜드 오픈 날 셸던 에덜슨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세계 카지노 업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가 한국 건설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쌍용건설은 내가 만나본 최고의 계약자예요. 처음에 저러다 중간에 손들 거다 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본도 프랑스도 홍콩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싱가포르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스카이파크가 처음 공개된 날 사람들은 현대판 P사의 사탑이라며 환호했습니다. 기울어진 타워 위에 떠있는 배 모양 구조물은 단번에 싱가포르의 새로운 상징이 됐죠. 싱가포르 정부도 화답했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 건설청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그린마크 골드도 획득했습니다. 무제해 1200만 시간이라는 기록도 세웠어요. 그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중대 안전사고 없이 끝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해외 건설 종합대상을 수상했어요. 대한민국 건설사가 선진국 시장에서 초대형 랜드마크를 완성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가 쌍용건설에 남긴 것은 단순한 실적 이상이었어요. 이 공사 하나로 쌍용건설의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전 세계 발주처들이 쌍용건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해외 수주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마리나 베이 샌즈가 확장 공사를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11조 원이에요. 네 번째 타워와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죠. 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딱 하나, 쌍용건설뿐이에요. 15년 전 첫 번째 마리나 베이 샌즈를 지었던 그 회사가 다시 확장 공사를 맡게 된 거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에요.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 회사를 왜 다른 회사로 바꾸겠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 이후로 한국 건설사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까지 전 세계 랜드마크에 한국 회사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했죠.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한 역사예요. 14개의 세계적인 건설사가 불가능하다며 등을 돌린 프로젝트가 결국 한국 건설업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은 발판이 됐다는 점이요. 일본도 프랑스도 홍콩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포기했는데 한국은 그 리스크를 기회로 바꿨어요. 52도 기울어진 타워, 6만 톤짜리 스카이파크, 27개월 안에 완공이라는 불가능한 조건들을 전부 현실로 만들었죠. 마리나 베이 샌즈는 지금도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서 있어요.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이 건물을 보러 오고 스카이파크의 인피니티 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장이 됐죠. 현대판 P사의 사탑,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 건물을 그렇게 불러요. 그 건물을 한국 회사가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 하면 쌍용건설이 떠오르고 불가능한 프로젝트 하면 한국을 먼저 찾게 된다는 걸요. 어쩌면 그게 마리나 베이 샌즈가 한국 건설에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몰라요. 세계가 비웃던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경험, 시간과 리스크와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집념까지. 싱가포르 하늘 위에 떠있는 그 배 모양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한국 건설업이 세계 무대에 찍은 명함이자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한 기념비입니다. 200m 상공에 떠있는 스카이파크는 오늘도 거기 있어요. 해가 지면 싱가포르 전체가 불을 밝히고 그 위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야경을 내려다보죠. 그리고 그 건물을 올려다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2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국인들이 이 하늘에 배를 띄웠다는 것을요.